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두 번째 시간입니다. 50부터는 버는 것보다 요걸 잘해야 한다. 젊어서는 돈이 무섭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벌 수 있고 기분 내키는 대로 써도 다시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서 돈에 대해 초조해진다. 여전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나올 구석은 빤하다. 부동산 같은 자산이 있다고 해도 어느 날 가치가 폭락할지 모르고 지금 잘 나간다 해도 언제 꺾일지 모른다. 젊어서라면 모르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 난 돈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혹은 투자나 재테크 같은 건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돈은 인생의 모든 무게추가 되어 온통 관심을 집중시킬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도 되는 대상도 아니다. 나이가 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재화의 한계가 있다. 대개 수입은 50 전후로 피크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줄어든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보유한 자산을 유지, 관리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젊은이들의 경우는 물가에 따라 급여나 수입도 올라 보조를 맞출 수 있지만 자산뿐인 장년층은 점점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저금리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보수적이면서도 현명한 관리 감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소위 말해 큰돈 내놓고 큰돈 가져간다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칫해서 사기나 상술에 현혹되면 큰 낭패를 본다. 대개 큰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사기도 어느 한쪽 일방의 욕망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털어서 큰 매장만 열면 매월 꼬박꼬박 큰 돈이 들어온다. 나만 알고 있는 투자 정보인데 당신한테만 특별히 알려준다. 누구누구도 여기 들어와서 돈을 벌었다. 심지어 내놓으라 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조차 고금리라는 명목으로 사기 성격이 농후한 금융상품을 파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흐름에 둔감하지 않아야 한다. 논리적 사고를 통해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상대의 논리적 허술함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상식 이상 큰 수익의 기회가 나에게 공짜로 올 리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려 노력한다는 뜻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투자, 부동산이나 리츠 등의 실물투자, 환율이나 산업동향 등 경제 현황에 대한 책들을 읽고 공부해두길 바란다. 거금을 모아서 저금리로 죽어가는 은행 저축에 넣어두는 것보다 매월 조금씩이라도 전도가 유망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배당 주식이나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쪽이 노후 대비에 더 효과적이다. 투자 분석가나 은행 직원에게 온전히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
내 자산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시작해보자. 요즘에는 안방에 앉아서도 세계 곳곳의 요망 상품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책 속의 50부터 마음에 무엇을 덧셈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50부터 마음에 무엇을 덧셈할 것인가? 삶에서 생겨나는 많은 불행들은 실상 마음이 만들어내는 조화에 가깝다. 아껴주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과거에 얽혔던 감정의 응어리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가능성을 갉아먹고 자신을 괴롭히기도 한다. 이렇듯 마음이 일으키는 풍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잘 자라도록 잡초는 없애고 거름을 줘야 한다. 마음을 풍성하게 덧셈하는 게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50이 넘으면 마음이 금방 밖으로 드러나니 조심할 것. 슬픈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대개 두 유형으로 나뉘는 듯하다. 괴팍하고 고집센 이기주의자와 배려하는 마음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박애주의자 타입이다. 본래 저마다 갖고 있던 성격이 더 극단화되고 강화되어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해봐서 안다는 자신감과 아집, 내가 누구인데 감히 하는 자만심과 노여움이 결합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심술쟁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시야로 보는 세상은 온통 도둑놈, 협잡꾼, 바보들만 사는 곳이 된다. 그 안에 살아야 하니 스스로가 지옥 속에 자신을 가둬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읽은 찰스 디킨스의 명작 크리스마스 캐럴을 보면 스크루지 영감이 나온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이자 어마어마한 부자인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만이다. 심지어 크리스마스조차 증오한다. 돈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쓸모없는 명절을 만들어 흥청망청 논다는 이유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그는 미래에서 온 3명의 유령을 만나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보게 되고 그 결과 개과천선하여 좋은 사람이 된다. 50이 넘으면 마음이 쉽게 흘러넘쳐 금세 밖으로 드러난다. 젊어서는 예쁜 얼굴이나 위장된 미소로 가릴 수 있었던 것도 처참하게 세상에 까발려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하는지 신경 쓰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초조해한다. 그러나 마음의 통장 잔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감정들이 플러스 재정이라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이너스 재정이다. 플러스 재정을 늘리고 간혹 생겨나는 마이너스 재정은 순간적인 손실 처리로 떨어내야 마음의 통장을 늘 풍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마음의 통장 잔고가 메마르면
세상을 향해 내뿜는 감정이 부정적이고 사악해지기 쉽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투사한 감정은 고스란히 다시 내게도 반사되어 온다. 타인에게 투사하는 감정들 대부분은 깊이 들어가면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 쉽다. 분노, 경멸, 혐오 같은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짓을 했기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평소 그런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주고 도닥여주고 시들지 않게 잘 가꿔줘야 한다. 또한 재테크에 대해 공부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마음을 돌보는데 실패하면 인생 말년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나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마음을 덧셈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버리자. 50이 넘으면서 물건은 최소로 소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마음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가꾸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밭농사를 지을 때처럼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선 뒤죽박죽 되어 있는 감정의 고랑 정리를 해서 농사 준비를 잘 해둘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하게 잘 자라도록 구역을 나누어 가꾸어 주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잡스러운 감정들은 가지치기를 하거나 뿌리를 뽑아서 제거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좋은 감정만으로 살기도 아까운 시간에 괜한데 마음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쳐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무거운 인간관계다. 만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잘라낸다. 세일즈나 마케팅 종사자들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만나고 부딪혀야 한다. 비단 그들뿐 아니라 우리는 학창 시절이나 회사 생활, 심지어 이웃한 아파트 분여회나 친족 행사 등에서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왔다. 사람들 중에는 조종 능력이 뛰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유형의 감정 흡혈들이 있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고 죄책감이나 열등감 같은 감정을 유발시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가는 재주가 뛰어나다. 이들에게 걸려들면 대개의 평범한 이들은 그 소낙 위에서 손쉽게 놀아난다. 이들은 대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드라마 퀸의 성격도 갖고 있어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며 그 바운더리에 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한다. 50부터는 휴대폰의 수많은 연락처나 명함첩에 그득한 지인들, 자랑할 만한 인사들과의 교분 같은 것이 점점 필요 없어진다. 상당 부분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잡음만 만들어내는 관계들이다. 특히나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휘둘리고 있다는 초조한 마음이 든다면 서둘러 그런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에 골몰하느라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법이다. 시도해보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끊어낼 수 있다는데 놀라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골라내야 하는 감정의 고랑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다. 이 역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대는 그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사항일 뿐 상대를 움직이고 변화하는 힘이 없다. 나는 내 마음만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할지는 그 사람의 몫이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품기 쉽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경험했지 않은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쉽사리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개의 기대는 그저 내 일방의 생각일 뿐이다. 관계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해질 수 있다. 깨끗하게 비워진 홀가분한 마음 안에 나를 풍성하게 해줄 좋은 감정들을 채우면 된다. 스트레스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법. 인간관계, 일, 돈, 가족, 건강. 나이가 들면 걱정도 늘어서 일상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스트레스는 대개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생겨난다. 조금 버거운 도전 과제를 만나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는 스트레스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유형의 스트레스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에 이겨냈을 경우 자존감과 함께 성취 의욕이 높아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아주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를 돌파하거나 정면 대응하지 않고 도피 등의 기제로 피하려고만 하거나 과도하게 압도되어 심리적으로 허약해지기도 한다. 이른바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작은 일에도 심하게 압박감을 느끼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안장애로 이어진다. 물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원흉을 근절해서 애초에 생겨나지 않도록 하면 최상이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인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소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 나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걱정은 단 4%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증폭시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가 오면 아, 왔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것만 해도 마음은 많이 진정된다. 이것이 바로 명상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평온 상태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와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생활의 스킬이 여럿 있다. 첫째, 전혀 다른 일, 예를 들어 취미 같은 것에 몰두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운동을 해준다. 운동은 두뇌에서 우리를 의욕적으로 만들어주는 도파민과 행복물질인 세르토닌이 분비되게 해주므로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어준다.
셋째, 기분이 좋아지는 일. 예를 들어 목욕이나 살림욕 같은 것을 해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끝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계획된 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고민에 빠져서 괜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끼니를 거르거나 심하게 음주를 하는 등 생활 리듬이 깨지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심한 경우 스트레스를 사서 만들어내고 습관처럼 쌓아두는 사람도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쉽게 걸리듯이 스트레스를 무심히 대처하지 않고 특별 대우해서 괜히 더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 살아가는 이상 누구에게나 생겨나는 당연한 일이며 대개 불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지나간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스트레스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도 어렵지 않다. 50부터는 내 편, 네 편, 의미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 저마다 마음의 동심원이라는 것이 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동이 서서히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간다. 돌멩이와 가까운 곳은 더 촘촘하고 강하게 원이 그려지지만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띄엄띄엄 희미하게 원이 그려진다. 원은 더 커지지만 미치는 힘은 약하다. 인간관계라는 것도 그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동심원이 많이 겹치는 사람이 있고 끄트머리에서만 희미하게 만나는 사람도 있다. 소울메이트처럼 나와 똑같은 동심원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 단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으로서 성숙한 교분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 아닌가 한다. 어떤 관계는 마음이 대체로 맞지도 않는데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져서 유지된다. 또 어떤 관계는 일방적인 짝사랑처럼 되어버려서 한쪽만 과도하게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다. 만날 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억울하면 그런 관계는 오히려 마음에 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딱 그 정도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은 잘 맞지 않고 가치관이나 의견도 판이하게 달라서 만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린다. 어차피 저 사람과는 그 방면에선 기대를 하지 않았으므로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대신 다른 영역에선 배울 점이 많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맞아야 하는 관계란 없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된다. 때로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오히려 우정에 금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늘 붙어 다니고 서로 다른 사람 흉도 보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이에 단짝처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된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불가피한 변화를 맞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트러블이 생겨난다. 가족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몸의 변화 등으로 예전처럼 지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친구라 해도 감추고 싶거나 모른 채 해주었으면 싶은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친절과 배려를 베풀려고 하면 마치 누군가가 흙 묻은 발로 성큼성큼 내 공간에 침범하는 것 같은 불쾌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아무리 친한 인간관계여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 그곳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면 누구라도 뒷걸음질 치고 방어벽을 세우게 된다. 두 개의 동심원이 같은 주파수를 뿜으며 너무 가까이 충돌하면 두 파동이 모두 깨지고 마는 원리다. 그러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때로 멀고도 느슨한 듯 편안한 관계가 위안을 줄 때도 많다. 필자와 15년째 걷기 운동을 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그렇다. 우리는 주 1, 2회 정도 걷기 운동만 함께한다. 집이 가까워서 나 지금 운동하러 나가 하고 어느 한쪽이 문자를 보내면 시간이 되면 같이 걷고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운동하면서 시시껄렁한 신변잡기로 가벼운 얘기만 주고받는다. 심각한 얘기나 고민거리도 내놓지 않고 잡담만 한다.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일절 모른다. 운동이 끝나면 갈림길에서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다. 서로 이 정도가 딱 좋은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너무 좋다. 약속도 없고 속박도 없고 서로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는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즐겁다. 장례식은 시간 될 때가 아니라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 어른들에게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경사에는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례식 같은 애사에는 반드시 가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내가 당해보니 그 이치를 알 것 같다.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한 번은 아주 가깝지는 않은 지인의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집에서 조촐하게 치른 장례식이었는데 고인이 갑작스레 돌아가신 터라 조문객이 많지 않았다. 상주인 지인 역시 그런 종류의 일을 처음 경험하는 탓에 경황이 없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가족도 별로 없어서 일손도 많이 부족해 보였다. 본래 잠깐 조문만 하고 오려고 했지만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었기에 꽤 긴 시간을 내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도 돕고 자리를 지키며 다른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자청했다. 어느 정도 정돈이 된 다음에 지인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손을 맞잡은 지인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더없이 감사함을 표했다. 필자 역시 그 마음을 잘 알기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가볍게 포옹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한층 깊어졌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리추얼들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 장례식의 경우 바쁘게 손님을 지르고 사람들과 고인과의 추억을 얘기함으로써 슬픔을 승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저마다 믿는 종교 형식에 따라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풀어지고 녹아내린다. 그런데 비단 주체자들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다. 때로 참석자들도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바로 공감함으로써 느끼는 성숙함이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것은 원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어준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수록 어떤 종류의 애경사에 참석하든 형식적인 참석에 그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만큼 제대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애경사도 많이 축소되어 정말 진심으로 참여해줄 사람만 초대하는 추세다. 필자는 꽤 오래전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데 형식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자리엔 가지 않았다. 부의금을 송금한다든지 지인 편에 보내면 그만이다. 반면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는 정시에 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 참여했다. 내가 좋아하는 제자나 후배들이 결혼 서약을 하고 행진을 하면 주책 없이 눈물이 나곤 한다. 그들을 아끼는 나의 마음이 한껏 배어나오는 순간이어서 마음속 감정의 꽃이 새로운 색깔을 띠며 활짝 피어나는 기분이다. 단번에 상대를 이해하는 마법의 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졌구나 하고 스스로가 대견스럽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다. 가끔 자고 있는 가족의 등이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음속으로 참 고생이 많네 하고 읊조린다. 피차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나를 만나서 맞춰주고 받아들여주고 참아내느라 애쓴 가족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이 든다. 물론 애증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다. 여전히 내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습관들이 눈에 띄어 짜증을 내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면 측은지심에 가까운 마음이 더 크다고 할까? 함께 살아가는 시간 중 많은 부분은 서로의 취향과 습관을 교정하는데 열을 올렸던 것 같다. 치약을 왜 몸통부터 쭉 눌러서 짜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것, 밤에 늦을 때 전화하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고치고 싶은 수많은 약점과 차이를 트집 잡는 데 힘썼다. 참으로 부단히 사소한 것으로 싸우기도 했던 나날이었던 듯하다. 잔소리를 하도 들어서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 참아줄 만큼 맞춰지기도 했다. 입장을 바꾸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잔정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살갑게 챙기지 못하는 무뚝뚝함. 옳고 그른 것은 누구 앞이라도 주장하고 말아야 하는 직설적인 필자의 성격 탓에 적잖이 당황하고 불만이었을 것이다. 서로가 약간씩 마모되어 가면서 모난 것이 부드러워지고 얼추 서로 맞춰져 가는 게 삐걱대며 위태로운 듯해도 이제까지 굴러온 우리들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웃음도 나온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잔소리를 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이해가 먼저 튀어나온다. 급하게 볼일을 보러 나가느라 뒤집어 벗어놓고 간 잠옷을 들어 올려서 차곡차곡 개어준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바깥의 누구에게 이해받고 살까? 애처롭고 측은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잘해주고 싶다. 같은 음식이어도 더 좋은 것을 예쁘게 담아서 주려고 노력한다.
생필품을 살 때에도 좋아할 만한 예쁜 물건을 사주고 싶다. 밖에 나갈 땐 추울까봐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두었다가 따뜻해진 손으로 차가운 손을 잡아준다. 미소를 띤 눈으로 어느새 부쩍 휘어진 귀밑머리를 아련히 쳐다본다. 가장 가까운 이들을 측은지심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태도다. 각박해진 마음으로는 무엇도 품을 수 없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서로 품지 못하면 우리 모두 너무 외롭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